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중 여신, 문풀 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2021년 6월 5일 서울시 지방직 서울시 시험 여러분 잘 치르고 오셨죠? 시험 치르고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 인사를 전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마음껏 힘껏 응원합니다. 2021년 6월 5일 시행된 서울시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 저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 해설 강의 해드리면서 여기서 나왔어요. 적중 자료를 막 첨부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21년 국가직 9급 시험도 그랬고 이번에 시행된 지방직 서울시 9급 시험도 그렇고 그런 자료를 뒤에 마구 붙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중하지 못해서 가 아니라 제가 국가직 끝나고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부탁드렸거든요. 400제라고 제 문제집 꼭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내드렸고 지방직 서울시 지방직 동형 꼭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내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서 다 나왔어요. 막 문제 풀면서 제 생각 났다는 여러분들의 글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뭐 AI 지문까지 흡사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강신재의 젊은 티나무 뭐 이런 지문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 2021년에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지문의 길이는 그닥 길지 않으나 많은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에 읽도록 여러분에게 요구를 했고요. 또 대화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묻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출제했다는 경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전체 개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문법의 문제가 3문제, 전체 15%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문법 자체에서 실수하면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그래서 난도도 아주 높지 않았고요. 더불어 우리 시험 공부하는 그 중에 정말 많이 했던 정말 톡 치면 탁 나올 그런 문제들로 준비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더불어 문학과 비문학, 사실은 문학의 지문이긴 하지만 비문학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겹치는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비문학이 많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 유형이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었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읽었을까가 이번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어휘 한자가 3문제. 그래서 어휘 문제 하나. 말이 많죠, 여러분.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 관용구 문제가 하나 있었고 한자 성어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땡큐했죠. 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푸셨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있는데 체감 난도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좀 달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함께 문풀 하시면서 독해에 대한 비중 강화해서 연습하신 분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푸셨으리라 예상이 되고 다만 비문학에서 나는 원래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해결하지 못한 채 시험장에 갔어 라고 했다면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워낙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험장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우리한테 뭔가 더 문제를 푸는데 방해물이 됐을 건 당연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시간을 측정하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 연습하셨다면 비교적 이 정도 충분한데 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런 준비가 모자랐다면 난감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같이 보죠. 밑줄 지문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가 우리한테 에러를 골라라. 너무 쉬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몇 번 정답? 2번 정답. 그죠? 몇 일이란 말은 우리말에 없죠. 몇 월은 존재하는데 너는 항상 뭐로만 쓴다? 며칠로만 쓴다. 그래서 네가 몇 일로 표기하는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다. 열심히 공부하셨죠. 너는 왜인지 할 때는 왜의 표기가 들어간 왜인지 왠지 너를 뺀 나머지는 다 우리말 관형사 when으로 쓴다 라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웬 돈이야 웬 떡이야 라고 우리가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쓰기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웬일 합성어가 됐어. 그래서 반드시 붙여쓰기 한다 라고 배웠고 굳은 살이 박이다 라고 해서 네가 박이다 로만 써야 하는 그러니까 박다의 피동사인 박히다와 구별하게 하는 문제가 하나 등장했네요. 그래서 박히다 못을 박다 못이 박히다와 같이 박다의 피동 그래서 네가 박다의 피동의 의미일 땐 우리가 박히다를 굉장히 넓은 범주로 쓸 수 있는데 굳은 살이 박이다 할 때는 박이다 뭐 공식 공부하신 분이면 쉽게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너는 으러이로만 쓰고 의례
그러니까 다른단 말이죠. 의식, 예절. 그래서 의례를 지키다, 의례를 갖추다와 달리 늘 그러기 마련이었다 할 때 의러이, 의례로만 써야 하는 너.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두 번째 문제 가보죠. 미줄신 조사의 쓰임이 옳은가? 여러분 정말 10초 문제였죠. 우리가 외웠던 공식 그대로 그죠? 오늘로써 100일이다. 귓가에 제 목소리가 들렸다는 얘기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오늘로써 100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로써 끝내다. 오늘로써 세 번째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 로써와 로서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정답은 3번을 찍어야 하고 자, 로써의 쓰임은 뭐가 있느냐? 로써 너는 도구, 수단, 방법, 재료 일대 당연히 쓸 거고 또 로써 오늘로써 100일이다. 아예 제가 문장으로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이 권해드렸죠. 그래서 오늘로써 셈의 한계 1대 로써를 쓰겠다. 그러면 로서는 언제 쓸 거냐? 너는 지위, 신분, 자격일 때 쓸 거고 하나 더 너로서 시작되다. 어떤 일의 출발점일 때 로서를 써야 한다라고 아예 예문까지. 물론 로서, 로서는 둘 다 무슨 격조사? 부사, 격조사. 그래서 이 로서, 로서가 붙으면 다 문장 성분은 동일하게 부사, 어가 되겠죠. 위에 자, 딸 로서 너는 지위, 자격이구나. 그러니까 로서로 정정하면 좋겠고 갈등을 푸는 방법 그러니까 수단 너를 로서라고 정정하는 것이 좋겠죠.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자, 1번 문제, 2번 문제가 10초짜리 문제여서 각각 보자마자 여러분 찍찍 답 쓰시고 건너가야 할 문제였다면 3번 네가 조금 그죠? 문제가 지금 있네요. 다레트풀이가 옳지 않은 나가리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달포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우리 뭐도 알아요? 그렇지. 날, 달, 해 연습 많이 했죠 여러분. 날 너를 한자로는 일이라고 쓸 거고 달 한자로는 월이라고 쓸 거고 해 한자로는 년이라고 쓸 건데 그러니까 날, 달, 해는 순우리말 고유어인데 날포, 달포, 해포라고 쓰면 날포 원데이가 넘었어. 달포 원먼스가 넘었어. 해포 원 이어가 넘었어. 그러니까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날, 달, 해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순우리말 뒤에다가 거리 그러면 한 번 걸은 간격. 그러니까 네가 격일을 얘기하면 날거리가 되는 거고 격월을 얘기하면 달거리가 되는 거고 경년을 얘기하면 해거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 해를 걸은 간격 얼마든지 네가 해거리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네가 격일, 격월, 경년의 의미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달거리 동음이어도 알죠. 사실 여기서 말한 달거리는 격월로 왔지만 달거리, 여러분 뭐 생각났어요? 동동, 원령체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달거리, 원령체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요. 달거리 또 무슨 의미로도 쓸 수가 있냐면 여자의 한 번 그 생리현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생리현상 달에 한 번인 그것도 달거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거리는 동음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오늘 자 yesterday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어제라고 부를 거죠. yesterday보다 하루 더 전에 있었다? 그러면 그저께라고 부를 거고 하루 더 전 불러줘요. 시작. 그저께 사실 표기를 물어봤으면 더 우리가 어려웠을 뻔했는데 뜻을 물어봐서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one day, two day, three day 전.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너무나 명백한 너를 주어서 1번이 답 이렇게 찍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반나절 하루낮의 반이 왜 문제가 있냐면 한나절을 우리가 첫 번째는 낮 전체로도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낮의 2분의 1을 한나절이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나절 그러면 이 반나절은 다시 즉 낮의 2분의 1 즉 한나절과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고 너의 다시 2분의 1 그러니까 낮의 4분의 1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아마도 우리한테 하루 낮의 반이 아닌 요렇게 너희가 알고 있니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만 너의 의미에도 낮의 2분의 1이 있어. 너를 하루 낮이라고 쓰나
하루하고 낮이 만나서 하루낮이라고 쓰나 의미는 같은 의미이고요. 여기서 정답은 그래서 1번 지금 가다반 처리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죠? 한번 기다려 봅시다. 다만 이런 문제의 맹점이 뭐냐면 야 상대적으로 이래버리면 또 맹점이 생겨서 살짝 걱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머지는 너무나 명백한데 너는 두 개가 되잖아 라고 말해버리면 아 진짜 어떡하나 정말 화가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어떻게 될지 좀 눈 부릅뜨고 내려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가봅니다. 자, 관용구 물었죠. 우리 관용구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너무 허무한 문제가 나왔어요. 가랑이가 찢어지다. 무슨 뜻? 몹시 가난하다. 그렇죠? 더불어 바가지를 쓰다. 실제보다 비싸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둘 중에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웃음을 치다. 비웃다, 깔보다, 가능하죠. 다만 호흡을 맞추다 라는 말을 연결해주다. 어색하지. 호흡을 맞추다라는 건 어떤 일에 행동을 같이 하다, 의향을 함께 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께 하다의 의미로 쓸 수가 있고 연결해주다, 뭐 다리를 놓다 같은 어떤 관용구가 왔다면 가능도 할 뻔했죠. 정답은 2번을 찍었네요. 계속해서 5번 문제 가보죠. 자, 우리한테 춘향전을 주고 울었어. 그래놓고 이때는 5월 단오날이었다. 시작할 때 살짝 앞뒤 확인하셔야 되니까 5월 단오날 동그라미 하고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썰이라 이때 월매딸 춘향이 또한 사서 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뭐를 써냐? 살짝 우리가 천중절에서 물음표 할 수 있었는데 뭐를 써냐? 무슨 법? 의문문의 형식 설의법. 설의법은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춘향이가 뭐 했구나. 천중절을 알 것이다 라는 답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법. 따라서 설의적 표현이면서 춘향이도 천중절을 알 것이다. 천중절이 뭐게요? 단오날. 그러니까 앞에 단오날이라고 주고서 너를 천중절이라는 말로 받은 거구나. 그러면서 추천을 하려고. 추천이 뭐게요? 그치? 우리 열심히 공부했죠. 한림제휴가슴 뭐? 한림제휴가슴 기억하세요? 그죠? 경기 최고 한림 별곡에서 추천사 하면서 추천 한자로 그네를 추천이라고 한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려고 그네를 타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제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굽겠다. 봉황색인 비녀를 단장에 메었구나. 장림 속으로 들어가니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뒤 사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꾀꼬리가 쌍쌍이 날아든다. 황금 같다. 무슨 법? 직유법. 더불어 꾀꼬리를 쌍쌍, 그러니까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한쪽은 암컷 한쪽은 수컷 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 비유법 다 좋았는데 아름다운 봄날 물음표 할 수 있었지. 왜요? 녹음방초 때문에. 그러니까 푸르름이 아주 짙게 우거진 꽃다운 풀이란 뜻으로 보통 여름날의 날씨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 뭐라고 전제를 달았다. 그렇지. 5월 단오날이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살짝 물음표일 수 있었겠지만 좀 더 보셨어야 해요. 그래서 5월 단오날 녹음방초 여름 살짝 물음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디귿번 뭐라고 하느냐. 중략했는데 그 앞에도 볼까요? 그네줄을 섬섬옥수 넌지시 들어 두 손에 갈라잡고, 그러니까 섬섬옥수 아주 가늘곡처럼 예쁜 손 이렇게 들어서 두 손에 잡고서 흰 비단 버선 두 발길로 훌쩍 올라 발을 구르면서 뭐 하고 있어? 그네를 타고 있어. 중략해놓고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타봤죠 여러분? 발밑에 작은 티끌바람조차 펄펄 뭐가 나오네? 그치? 그치? 음성 상징어가 등장했구나.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 흔들. 그러니까 의태어 줘놓고 우리한테 너를 뭐라 받았구나. 음성 상징어. 의성어와 의태어를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부를 거죠.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치? 눈에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그의 모습 보이는 것 같아. 서술했다. 더불어. 자, 마지막이네요. 무수히 진태. 계속 그네 타나 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참 논일 적에 시냇가 반석 위 옥비녀가 떨어져서 쟁쟁하고 비녀비녀 하는 소리. 산호채를 들어 옥그릇을 깨뜨리는 듯 목소리도 예뻤대. 그러면서 그 형용은, 그 모습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누가 끼어들었네? 서술자가 끼어들었죠. 그러면서 예쁘다 멋지다 라고 평가했어. 그러니까 뭐로 받았네? 편집자적 논평. 너무 허무하게 나왔죠. 우리 열심히 연습했는데.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춘향의 내면적 아름다움 OX
X죠. 이게 어디가 내면이야. 내면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 그러니까 명백하게 에러인 너. 그러니까 이번에 물음표 했다가도 명백하게 X가 있구나. 4번 찍으셨어야 하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특히 국어 문제가 정답이 없어요. 정해진 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라는 걸 기억하셨다면 아마 4번 푸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가보죠. 자, 6번 대화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항상 A하고 B를 달리 표시하셔서 사람을 잘 구별하셔야죠. 저는 A를 동그라미로 한번 해보고 B를 한번 네모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B의 대화가 나왔어.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후속 사업을 진행을 위해서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연락이 안 와서 고민입니다 라고 A가 말하자 B가 글쎄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다이렉트 아니라 돌려서,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표현, 즉 별다른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건 거절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정말 잘 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죠? 완곡하게 거절했다. 즉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라는 말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라는 뜻으로 지금 B는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B는 상대방이 거절했다 라고 이해하고 있고 A는 야, 승낙한 거 아니야? 왜 연락 안 와? 라고 지금 의사를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A가 답을 합니다.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거지 그게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 거절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요? 이 말을 그렇게 받아야 되나요? 답변을 할 때도 제가 이야기론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치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이죠. 자, 표정이라든가 박수라든가 목소리라는 건 언어는 아니죠. 무슨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뭔가 긍정적 표현, 긍정적 사인이었는데 이게 거절이란 말이라고요? 라고 지금 B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선택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가보죠.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한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제안서 승낙은 누구 얘기고 A 얘기고, 그죠? 그다음 B는 거절이라는 의미로 동일하지 않게 이해하고 있고요. 자,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판단하는 건 B, 명백하게 여기다 B를 넣어주면 정확한 B의 이야기가 되네요. 자,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거절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 명백하게 B의 이야기. 정답은 3번을 찍었어야 하고,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 반대죠.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승낙이다 라고 A는 이해했었지. 정답은 3번을 찍었네요. 7번 문제 갑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우리 이 글 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엄마가 재혼을 하셨죠. 그래서 그 재혼을 하신 그 상대방 무슈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바로 무슈리의 아들, 즉 나하고는 사실 지금 법적으로는 온의가 됐는데 그를 사랑하게 된 처지를 우리한테 보여준 그 대목이었어요. 장르는 소설이지만 처음 보셨다 해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 부합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선택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내가 현규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데 현규도 나한테 그런 감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법률상의 온우일 뿐인지,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사회적 인습, 도덕률보다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자, 무슈리라고 해서 굉장히 이름 멋진 분 나오다시고 엄마하고 재혼했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 내가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내 습관이 굳어져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무술이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에 몇 가지나 강한 보호 감정, 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나는 무술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네. 좋아하기도 하고 부친다움 같은 감정도 무술이에게 느낀대.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그렇죠? 나하고 무술이는 친척은 아니지. 그렇지? 피로 맺어진 무언가는 아닌 건 확실하죠. 무술이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 뭐가 아니다?
친척은 아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일 뿐이다. 22살의 남성, 현규가 22살이군요. 18살의 계집아이, 나는 18살이네요.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짜증스러움이야, 그죠?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뭐가 있구나? 감정이 있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도 바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끌어매는 그런 형식, 그러니까 법률이라든가 인습이라든가 그런 것에 결코 온유라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나는 그런 걸 거부한다 라고 얘기해. 나는 또 물론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그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도 느꼈으면 하고 바라고 있네. 같은 일을 같은 즐거움으로 느낄 순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괴로움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대. 그래서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다. 계속 가보죠.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마한 기억, 어떤 조그마한 표정, 어떤 조그마한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나는 행복해질 수도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사실 온누이잖아요. 근데 사랑하게 됐으니까 행복함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고,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인가?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번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저녁에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쌓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 나는 마침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흐느껴 울고 말았대. 몇 인칭? 1인칭. 박스 안은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합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고르러 갑시다. 몇 번 정답이 이게? 3번이죠. 우리가 첫 번째 대목 이미 확인했죠.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왜 어렵니? 라고 말했냐면 한 번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이 그 탓이 크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은 아닌 거죠. 정답은 3번 찍어내요. 8번 문제 갑니다. 자, 글쓴이의 견해의 부합, 역시 일치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선택지를 확인해야겠네. 왜? 가장 적절한 것 고를 때는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것보다 내용을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되죠.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뭐 vs 뭐?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vs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이 두 개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놓고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대.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여기까지 묶은 이유가 뭐게? 그치, 바로 뒤에 이와 반대로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묶어봤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뭔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면 그럼 뭔가 분란이 일어나겠지 라고 두려워한대.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연히 모른다라고 설명을 했어. 그래놓고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 그러니까 여기 수동적이다 공격적이다를 나누어서 설명했구나. 자, 공격적인 태도는 나의 권리 앞세워서 너를 희생해, 남을 희생해 라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는 것으로, 공격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해버린대. 그러나 뒤집어 단호한 반응.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그럼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 우리 어떻게 알았지? 여기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 그래서 너를 이어가는 거구나. 단호한 반응은 이것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배려하는 거랑 관련이 있대. 즉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긴 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바로 단호한 반응이래.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네, 말하지 않는 거네? 말하는 거지. 명쾌하고 직접적으로 요점을 찔러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즉 자신의 권리를 뭔가 존중하고 지키되 다른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단호한 반응. 그럼 실제로 연습해보자. 뭘? 단호한 반응을 연습해보자.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를 묻는다. 그죠?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서 달갑지가 않다. 뭐라고 말해야 해? 싫습니다
라고 말해야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자,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싫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말해야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해? 다른 사람의 권리, 그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찾으러 갑시다.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자, 너는 답이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지, 그치? 일단 NO 해야 되는데 피우세요 라고 해서 지금 상대방만 고려하고 자기는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그렇고 좀 그렇네요. 생각해보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NO 라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지. 그러니까 역시 너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안 돼요.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보시겠어요?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드릴게요. 몇 번 정답? 3번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늘 풀었던 그 문제, 조건을 주고서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시오를 살짝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해 준 거지. 그래서 조건이 뭐냐? NO 할 거. 다만 나의 권리도 존중. 이 NO라는 건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지킴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 피우시고 싶으면 차를 세워서 피우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걸 만족하는 너를 골라라 하는 문제였던 거죠. 계속 가보죠. 9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성어로 적절한. 너무 땡큐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윗단락 읽고 와서 이 성환이에 대해서 장세 아저씨가 말하는 내용을 안 읽었다 할지라도 호야 할매 성환 그러면서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 가에 들어갈 말을 찾으래. 자, 한번 찾으러 갈게요, 여러분. 자, 4번 읽어줘요. 시작. 회, 절, 현. 잘 읽는다. 도금이 있어서. 배가가 그만 검은 고줄을 끊어버렸대. 그렇지. 자기를 알아주던 종자기가 죽어서 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함. 더불어 자기를 알아주는 친한 벗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친구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더불어 염, 화, 미, 소. 뭐죠? 이심전심. 마음으로 통해요. 이 뜻이죠. 부처님이 씩 웃었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듣고 부처님의 제자인 가선만 이저 멀리서 알아듣게 됐다며. 거기서 나온 말이 이심전심, 염화미소. 해당사항 없어 보여. 자, 망운, 지정. 구름을 바라보는 마음. 누가? 객지에 나간 자식이 타지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망운지정. 그러니까 몇 분밖에 없네요. 불망 자나 깨나 잊지 못함.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다시 가볼까? 앞단락 읽고 와서 우리가 할머니와 이 성환이의 관계를 정리했든 아니면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더니 어떻게 오매불망. 그러니까 이 내용과 결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뒤를 바로 읽고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죠.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좀 아쉽죠, 그쵸? 도금도 없이 좀 더 어렵게 나와 됐었는데, 그쵸? 10번 문제 가볼까요? 자, 가와나에 대한 설명을 어쩌지 않은. 너무 땡겨져,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시잖아, 그죠? 자, 첫 번째 가는 길제의 시조를 주었어. 그래서 길제의 시 뭐가 나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500년 도읍지, 고려 도읍지겠지. 한 필의 말에 의지해서 돌아드니 산천을 의구하되. 산과 천. 그러니까 마운틴하고 물이잖아요. 자연이겠죠. 의구, 옛날을 의지했다라는 얘기는 똑같아.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어. 근데 인걸은 간데 없어. 사람은 어디 갔니? 이하고 같구나 다르구나? 다르지. 그러니까 자연은 영원한데 인간은 뭔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무한한데 얘는 유한한 거지. 두 개가 대조가 되고요. 어스버 시조의 세 글자. 태평연월. 그러니까 태평했던 그 시절. 언제? 고려 때 태평했던 그 시절이 한낱 꿈인가? 고려의 인걸이 다 사라졌다. 즉 고려가 망해가고 있구나. 나라가 망해가고 있구나. 네 글자로요. 맥, 수, 지, 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더불어 시조의 어떤 다양한 요소 가운데 특별히 앞에는 경치 얘기하고 뒤에는 감정. 물론 한시에서 유리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널 뭐라고 부를 거게? 선, 경, 후, 정의 방식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 자, 나시 혹시 아세요? 너는 봉황수라는 조지훈의 시 1940년대에 나온 시거든. 자, 봉황수, 봉황의 근심. 약간 좀 난도 있게 하려고 제목도 안 주고 우리한테 어려운 척 했으나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여러분.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소리 날러 간 추녀 끝에는 뭐 보러 왔나 보다. 고궁을 보러 온 거지. 그러니까 기둥도 보이고 뭔가 좀 낡은 단청 무늬도 보이고 풍경 소리는 들리지 않는 추녀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쇠락한 분위기. 그치? 그러니까 벌레 먹었다.
낡았다. 굉장히 뭔가 지금 아주 멋진 광경이라기보단 낡고 오래되고 뭔가 쇠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산새도 비둘기도 둥지리를 마구 쳤다. 마구 쳤어. 그러니까 산새, 동그라미에 세모에 세모, 비둘기, 세모 뭔가 와서 마구 집을 친 것 같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분위기. 큰 나라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자 위엔 이유를 말하죠. 이렇게 쇠락한 이유가 뭐냐? 큰 나라 섬기다가 이따위가 됐어. 옥자 위엔 거미줄까지 쳤어. 아무도 임금자리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뭔가를 까고 있는 것 같죠. 큰 나라 섬겼어. 사대주의에서 이따위가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원래 임금의 상징이 쌍용, 용이라면서요. 그런데 두 마리 봉황새를 들어올렸다. 왜 용 못 새기고 봉황 새겼을까? 눈치 보느라 우리는 용도 못 새기고 그냥 봉황 정도나 새겨보자. 그런데 게다가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아주 슬프게 무슨 얘기하냐면 봉황도 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중국 눈치 보고 큰 나라 눈치 보면서 살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 봉황조차 울어본 적이 없다. 세게 본감을 내세워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추석은 돌이죠. 왜 이렇게 네모난 돌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보셨어요? 그 돌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가 보였대. 뭔가 쓸쓸한 느낌이지. 폐옥 소리도 없었다. 품석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들 곳은 바위 없었다. 무슨 얘기하냐면 갑자기 자기 그림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왜 궁에 가면 이렇게 임금님 앞에 서시고 조회하면 신하들이 쭉 늘어서면서 자기가 신하 몇 급이다 이렇게 나는 품석, 폐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품석 옆에 그런 폐옥을 막 상상하면서 그런 나에게는 이런 게 지금 없다. 우리나라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라고 하면서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고 가리라. 봉황새 보러 울어라. 사실은 마지막 울겠다 라는 뜻은 봉황새 울리라 라는 말은 울겠다 라는 뜻이고 사실은 새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는 네 글자로 감정이입도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앞에는 보러 간 고궁의 어떤 풍경을 얘기하고 마지막 울고 싶었어 라는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네 글자로 뭐가 되겠구나? 성경 후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선택지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물었어. 첫 번째, 너는 가가 산천과 인거를 대비해서 인생의 무사망. 그치? 인간은 뭔가 한계가 있어. 네 글자로 인생 무상 받을 수가 있죠. 나는 쌍용과 봉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쌍용 못 틀었어. 봉황 틀었어. 사대주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연습한 내용 다 나왔어. 가나 모두 선경우정기법 명백하죠. 그러면 4번이 답인가 봐. 왜? 정해진 율격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 형식이 정해진 시를 우리가 정형시라고 부를 거고 누구는 맞아요? 시조는 맞지. 근데 나는 산문시거든.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음 하셨었어야 해요. 계속 가볼게요. 자, 11번 가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 역시 일치하는가 중에 하나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헛소리인가 봐요. 미국의 어머니들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 나오나 보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놀이를 함께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가르친대.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 사물의 속성 독립적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 즉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하며 더불어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 그러니까 미쿡 얘기를 하면서 사물의 속성 굉장히 중시했다. 스스로 독립적인 어떤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더불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소개한다면 이들은 다르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일본 어머니들은 어땠는지 한번 가볼게요. 세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대.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그래서 농부 아저씨 감정 생각해봐라. 인형을 이렇게 던져버리다니 아니 저 인형이 울잖아. 담장도 아파하잖아 라는 같은 말대로 꾸중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좋으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쪽은 독립적이라면 이쪽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감정, 특별히 대상의 감정이니까 타인의 감정 이런 거 중시하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계속 가볼까?
자, 관계춤 맞춤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즉 생각을 드러내는 거랑 다르네. 이쪽은 뭔가 스스로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생각은 드러내지 않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을 받는데,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에 훨씬 더 포인트를 맞추도록 교육을 받는군요.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 완벽하게 다르다라고 대조해서 보여주었네. 진술방식은 대조가 쓰였고요. 확인해볼게요, 여러분. 자,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 반대죠. 미국의 어머니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 일본 어머니가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 얘기한 건 미국 어머니 얘기겠지. 그러니까 역시 에러가 되고요.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 이것도 일본 어머니 얘기고. 자,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정답은 4번을 찍었어야죠. 정말 시간의 문제, 아주 난도가 높은 문제가 뒤에 몇 개 있긴 한데, 그런데 비교적 평이한 수준의 빨리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문제들. 12번 계속 가볼게요. 자, 인공지능. 지문도 우리 유사한 연습해서 여러분.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바로 읽어볼게요. AI,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과제는 인공지능. 이제 어떻게 획기적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꿨나? 인공지능은 생물학 분야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완동물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바둑을 두며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언어와 사람이 실제로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도 있다. 즉, 쭉 인공지능이 한일의 나열이구나. 그래 놓고 인공지능은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스스로 성장해서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 많이 바꿨다라고 한 다음에 사람은 똑똑해질 수 있대. 그래놓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이건 좀 남겨두고, 이건 좀 밀어두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가 나와? GPS 얘기가 나와. 이 GPS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이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해서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일상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GPS. 그러니까 자세히 안 읽어도 되죠. 더불어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너를 정리해줬다. 뭐라고 정리했어? 그렇지. 이와 같이 GPS는 어떤 사례냐?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라고 너를 소개하는 거지.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첫 단락 무슨 얘기냐면 AI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도 있다. 네, 사람보다 똑똑해진 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 그래놓고 GPS를 소개해. 그래놓고 GPS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기계에 의존해서, 기계에 의지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라고 너를 친절하게 정리해 준 다음에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앞서 게을러진다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GPS를 꺼냈고 다시 너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삶을 더 편하게 해준다면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상상력도 사장시킨다. 또 마지막에 잘못 읽으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AI가 우리를 게으르게, 기계에 의존해서 게으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계지. 이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러 갑시다. 인간의 인공지능에 대한 독립성, 의존 얘기했으니까 독립성 전혀 헛소리가 되는 거고요. 더불어 4번,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상상력, 마지막에 인간의 상상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인공지능이 상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이 글의 결론으로는 어색하지. 둘 중에 하나.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의 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능가하는 사고를 가질 것이다. 너는 내용상은 일치지. 다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계속 가보죠. 13번 문제. 단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 그러니까 하나가 또 적절하다라고 말했네. 그럼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국제기구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공용어로 사용되나? 즉 국제기구에서, 즉 유엔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소개해서 이런 걸 다 쓴대요. 그런데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왜 이걸 공용어로 정했니?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 즉 이게 공용어니까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불편이 없어, 즉 편리함을 도모했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유럽 연합회들이 10개 넘는 공용어를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한 후에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가정이죠. 실제 지정한 건 아니죠. 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어,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역시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뜻은 아니래. 그러니까 공식어로 지정이 돼도 우리가 쫄 필요는 없겠다 여러분, 그죠? 공용어로 지정이 돼도 우리가 마음이 쫄아들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나 자,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기만 하면 모든 한국인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 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어 지정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네. 그러면 헌티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종이니까 왔다 갔다 읽으시면 실시간으로 푸시는 거 아시죠? 제가 PPT라서 지금 다 읽고 왔어요.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유엔에서 근무하기 되게 힘들겠지. 한 가지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랬죠. 더불어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한 이유가 뭐냐?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명백하고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의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빨리 공용어 해야지. 다 잘하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머지않아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언급 자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정답은 명백하게 2번 찍었어요. 14번 갑니다. 당근의 내용과 역시 부합하지 않는, 계속해서 일치불일치, 그치? 이번엔 일치하지 않는, 그러면 선택지 한번 확인하고 올까요?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쓴 악플에 네가 뭔가 동요해?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지.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해. 그러니까 악플러랑 이거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플러가 내가 쓴 글에 상대방이 뭔가 동요하면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며. 그런데 개인주의자는 이 악플에 무반응, 반응하지 않아서 악플러를 자기 효능감을 상실해.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지게. 뭔가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컨텐츠만 봐도 내용 연결이 가능했고요. 3번.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일단 악플러한테 이런 말을 쓸 수 있냐? 좀 어색할 뿐더러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자세로 비판한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마지막,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대목이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한국의 악플이 심하군요. 악플러들 가운데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악플러들은 이렇게 뭔가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악플러를 소개했어. 그래놓고 자, 그들은 악플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자, 악플러들에게 즐거움이 뭐냐?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이 동요. 선택지 그대로 있네. 그 모습 보면서 자기 효능감. 내가 쓴 글에 네가 흔들려. 나의 효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느낀대.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영향력 행사 안 되고 환경 통제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면 이런 거 안 하겠지. 그러니까 반대네. 앞서 읽고 왔던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무력감에 시달려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막 욕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라고 이미 다음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계속 가보죠.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특별히 상대방의 반응, 언제 이런 자기 효능감을 느끼느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대. 즉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악플러가 자괴감을 느끼는 거네. 그쵸?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명백하게 설명을 했구나. 여기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 개인주의가 나와요. 이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건 너의 생각이야 라고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뭐 안 하는 거예요? 무반응, 반응 안 하는 거지. 그치?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험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소행을 웃어넘기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여러분 말해줘요. 개인주의는 뭐 하는 사람이구나?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 무반응. 그래서 악플러를 뭐하게 빠뜨려? 자괴감에 빠뜨려서 계속할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개인주의를 소개했어. 그래놓고 다음 달락 가보죠.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 측면, 개인주의의 긍정적 측면이 뭐군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겨. 네가 나한테 욕해도 너의 욕으로 인해 내 어떤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내 가치는 내가 매겨. 라는 게 개인주의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대. 우리는 남에 대해 너무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거죠. 그것은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를 말해주겠대. 두 가지 차원은 아니는데 한편으로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침범해.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테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 가서 막 왜 그랬어? 라고 참견하고 침범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 반응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남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가서 간섭도 잘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대.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 맞물려 악플을 양산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악플러가 특별히 심각한 이유는 이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러면서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험담을 늘어놓고 당사자에게 악담을 던진다. 그렇게 약을 올리면 상대방이 발끈하거나 움츠러들고 이따금 일파만파 사회가 동을 치기도 하고 악플 입장에서는 재미가 쏠쏠 자기 효능감 많이 느끼겠죠. 예상했던 피드백을 즉각으로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 난 효능이 있어 라고 반응한대. 그래서 악플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댓글이 아니라 무풀이겠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좀 악플러들한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자, 부합하지 않는 것 고르러 갑시다.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라고 확인했고, 개인주의자 무반응해서 자기감 빠지게 할 수가 있고요. 몇 번 정답이구나? 3번 정답. 만약에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한다면 악플러가 되지 않겠지. 그런데 너는 지금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짓을 하게 된 거고요.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관계가 있다. 마지막에 두 가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었네요. 15번 가봅시다. 다음으로 미술진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거. 그래서 기문의 수박이라고 하는 기문 산문집에서 한 글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물었는데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자, 수박을 먹는 기쁨.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건프는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 데 있다. 그래서 수박의 어떤 겉모습 얘기를 해놓고, 자,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수박이 두 쪽으로 쪽쪽해지면서 원래는 네가 초록이었는데 빨강으로 바뀌게 된대. 한 번의 칼질을 선명하게도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 이상이 오직 수박뿐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바뀐 선홍색의 바다가 펼쳐지고 이 세상에 처음 퍼져나간 비린 향기가 마루에 가득 차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한바탕의 완연한 아름다움의 세계가 지금 칼 지나간 자리에서 홀연 나타나게 되는 아름다움의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그래서 기억이 상대적으로 겉을 얘기하고 있구나. 정답은 1번을 찍었던 그런, 우리 많이 했지. 세 개는 같은 소리를 하고 하나가 딴 소리 하는 이런 문제 시험이 좋아하는데 그죠? 난도가 좀 더 어려워도 되는데 좀 쉬워서 아쉬움이 있어. 정답은 1번 찍었네요. 16번 갑니다. 가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그래서 우리한테 여기 어떤 접속 부사를 넣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어요.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황, 이종현, 그리고 무병씨. 살짝 황진이라는 기생이 들어가 있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섞여 있죠. 이들을 소개하기를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라고 소개를 했어. 우리말로 뭔가 이런 걸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다음 황진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명씨는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즉 우리가 밑줄 친 사람은 양반이 아니지만 정철, 윤선도, 이황은 양반 중에 양반, 신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앞에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 이렇게 가사를 썼는데 정철이나 윤선도, 이황은 양반 중에 양반이다. 신분이 이랬다.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다. 두 번 부정이니까 지워버리고 양반들도 한글로 썼다라는 얘기지. 핵심 포인트. 무슨 얘기하다가 신분, 양반인데 근데 우리말로 작품을 썼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신분 얘기하다가 양반인데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양반이라고 소개를 한 거지. 그러니까 화제가 전환되었구나. 그래놓고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그러니까 시조 가사뿐만 아니라 소설까지 플러스죠. 자, 양반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다. 소설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가능하고요. 게다가 뭔가 플러스의 의미 더구나 가능하겠지. 그래놓고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한다고 했냐면, 자, 신분 얘기하다가 우리말로 작품을 쓴, 즉 한글로 작품을 쓴 사람들, 그런데 소수다.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양반 전체가 아니다. 일부다. 역접. 반대 얘기하고 있지. 양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이랬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된 작품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양반들은 한문을 썼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 접속어에 대한 힌트는 여기 있었죠. 대다수 양반들이 한문이다. 여기는 한글이다. 그러니까 아마 특별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해놓고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한 호질을 썼는데 한문으로 썼다. 그러니까 대다수 양반은 한문 썼다. 야 박지원을 봐라 라고 예시를 준 거지. 그래놓고 띠리링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청철도 이영준서도 한글로 작품을 쓰진 않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 모든 사람이 한글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문 썼을 것이다에 대해서 뭐 한 거야? 그렇지만, 그치, but 다시 뒤집은 거지. 그러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했다 라고 앞의 내용을 또 한 번 뒤집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철부터 무명씨까지 우리말로 가짜 쓴 사람을 언급한 다음 바로 그 다음 줄에서 양반이다. 그런데 양반이지만 우리말로 썼다. 화제를 한번 전환해주고 추가. 게다가 허균 김만중은 소설까지 쓴 사례. 그러니까 예시로 앞의 내용 첨부해 주었고 그런데 이렇게 한글을 쓴 건 소수다. 전부가 아니다. 대부분은 한문 썼다 라고 해서 앞의 내용과 역접관계. 다만 대부분 한문을 쓴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앞의 내용 다시 뒤집어서 그러나 쓰게 했던. 정답 몇 번 찍을까 하게? 그쵸. 일단 그런 데서 여러분이 두 개, 게다가 그리고 둘 다 가능한데 여기서 그렇지만 갈렸을 거라고 봐요. 정답은 1번을 찍었어야죠. 17번 갑니다. 자, 가라의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야, 고쳐쓰기 문법 문제 살짝 주었는데 너무 땡큐죠, 여러분. 현재 있었다. 이상하죠. 현재 있다. 그러니까 시제를 위해서 있다로 쓰는 것이 좋겠고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향하는 행복한 땡땡시. 행복한 땡땡시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하는 지향. 그칠지에 날릴 양이 아니라 뭐 써야 해? 지향. 우리가 하기로 하다. 야, 한자도 아니고 우리말로 지향으로 바꿔라.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 더불어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기간. 그치? 인하다. 니은 와 있죠? 관용, 사용, 존성, 어미, 니은, 친구, 그치? 친구, 는, 친구, 리을, 친구, 을, 친구. 덧 나오면 관용절이잖아. 준비기간을 꾸며주면서 수해로 인한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의미가 어색하죠. 관용절이 되면 어색하니까 여기 끊어야 해요. 지난달 수해로 인해서 수해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축제가 규모가 줄어들었다 라고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너를 절이 아니라 관용절로 만들면 어색하다. 그래서 수해로 인해서 라고 끊어서 너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자로 바꿔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 더불어 납부는 무슨 뜻이게? 납부 너는 내다 줄부자거든. 주다. 네가 주다 내다의 뜻인데 자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너를 다시 수납은 뭐게? 그렇지 너는 거두다 받다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수납이 더 어색하죠. 네가 받다가 아니라 내다가 돼야. 그래서 네가 주다가 돼야 더 적절하겠지. 정답은 4번이 에러가 됐네요. 18번 갑시다. 다음 글에 잘못 이해한 거. 그래서 우리한테 소설을 주었는데 뭐 소설이라고 안 해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서영과 동현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한 선생님의 제자거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게 동현이 왜?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놓은 걸세.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서 만들 작중이군. 자네는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해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나에겐 의심이 전혀 없네. 의심이 없다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가?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 생활을 가리키면서 자네는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21명 관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11개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봤었는가? 귀걸이, 목걸이, 손에 든 보병과 귀현활한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는가? 자네처럼 게으르다는 공부를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그러니까 동현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특별히 보이는 것. 즉 형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동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낀다라는 비판을 지금 상대방이 받고 있긴 하지만 형상을 중시하는 것 같아. 근데
자넨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게. 그러니까 서연이가 지금 도면이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연이는 형태 속에 있는 마음, 즉, 형상 속에 있는 내용, 의미, 이쪽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마도 서연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잘못 이해한 거 확인해 봅시다. 자, 불상 제작에 대한 동현과 서연의 입장은 명백하게 달랐어. 어떻게 달랐어? 그치? 사실 확대하면 형상 더 나가서 형식, 즉 마음 더 나가서 내용.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불상 얘기하고 있지만 불상 제작이라는 건 예술. 더 나가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 60년대에 있었던 형식과 논쟁을 뭔가 연상케 하는 대목이 있어요. 더불어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인지, 동현은 부처님 제작을 독창적으로 뭔가 제작하고 있는 인물인지. 몇 번 나가리게. 그치, 3번. 그러니까 동현은 베끼고 있다라고 얘기돼서 독창적으로 여러분이 X 아주 쉽게 하셨을 것 같고, 더불어 이 동현은 형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서 앞에 걸 따라하면서 그 형상에 집착하고 있는 인물. 다만 서현은 형상을 의심해. 즉 마음, 내용에 훨씬 더 관심 있는 인물. 결국은 이 서연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동현이는 이 스승님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스승님의 뜻을 받든 이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도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 작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됐든 이런 내용 담고 있구나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논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정답은 3번 찍었어요. 계속 가보죠. 자, 힘을 여러분 끝이 보이죠? 우리한테 19번 조금 수준이 있었어. 그죠? 그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뒤에 나열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19번, 20번 풀 때쯤에 이제 거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지치고 막 이랬을 거. 너무 많이 읽느라 막 힘들 그 찰나에 여기 마지막에 채워봐. 라고 해서 약간 과학 지문 하나 주었고, 20번 문제는 또 길어. 그래서 약간 호흡 긴 지문을 맨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가에 들어갈 말 찾아보래요. 그 이유는 단락이 2개면 잘라 읽으려고 했더니 단락이 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흐름을 읽어봐야겠죠. 혼정신성. 성어로 소개합니다. 저녁에는 부모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라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을 타는 말로 얘기 공예편에 나오는 말이다 라고 해서 혼정신성을 소개해.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 방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 옛 전통은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문안 그리고 온돌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죠. 온도를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 그러니까 복사열이라는 건 뜨거운 것이 뭔가 전달되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여기서 개념을 말해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학 지문으로 우리 걸 대비해서 복사열을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복사열이 뭐냐면 뜨거워진 돌의 열기가 전반적으로 뭔가 계속 옮아가면서 방 전체에 전해지는 것이라고 소개한 셈. 그래놓고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데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 우리한테 대류 현상을 뭐라고 설명을 해줬느냐. 즉 원래 차가운 공기인데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졌어. 근데 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다만 식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그래서 온돌은 이미 따뜻한 공기 또 있으니까 따뜻해져서 다시 또 올라가. 또 식으면 내려와. 대류라는 건 이런 흐름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소개해놨어. 그래놓고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복사열 봤잖아요. 복사열이 뭐였냐면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벽난로도 뭔가 전달시켜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 그러니까 온돌은 바닥을 데우잖아요. 근데 벽난로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래. 그런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위, 바로 위의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류 현상을 또 소개했어. 우리 대류 현상 알고 있죠? 대류 현상이 뭔지 말해줘요. 따뜻해진 공기가 올라가서 식으면 내려오면서 순환하게 되는 걸 대류라고 불렀잖아.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소개하시죠. 얘네는 지금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워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 위로 올라간 따뜻한 공기는 내려올 땐 식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겠지. 한 페이지 가볼게요. 1번.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식으면 복사열로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해. 뭔 말이야. 문장도 어색하죠. 식었는데 어떻게 위쪽 공기를 따뜻하게 하겠어. 그러니까 X가 돼야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식으면 내려오겠지. 그치?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현상으로 의한 난방이란 순서. 그러니까 순서랑은 관련이 없죠. 순서 얘기를 언급했다는 건 이미 에러가 된 거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 이야, 살짝 제 생각에는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대류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거짓말이죠. 누구 대류가 있어? 온돌도 대류가 있어.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위쪽만 따뜻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대류현상은 뭐?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식으면 내려오는 게 대류라고 소개했으니까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아. 그치? 따뜻한 공기는 위로만 올라갈 뿐이고 네가 식어서 내려오게 되니까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명백하게 너를 찍어야겠지. 살짝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찍었네요. 20번 문제 가봅니다. 다음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문제는 추론 문제인데 사실은 일치불일치였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한번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 2번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명 보고 이게 나오면 바로 확인해서 위아래 보시고 답 찍었어야 하고. 3번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인지 여러분이 포도주 얘기 나오면 확인하셨어야 하고. 마지막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르크 얘기 나오면 바로 확인하셨어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포도주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다. 우리는 대개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 유럽의 많은 지역에 물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래서 물 대신 이걸 마신대. 그렇구나. 이렇게 알겠다. 맹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주나 맥주를 물 대신에 마시네요.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이거 아니래,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즉 일상적으로 마시는 어떤 음료수를 대신하는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 더불어 술이 약한 사람들 여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선택지 몇 번이나 연결이 되네요, 여러분. 그치. 거기 뭐라고 했냐면, 자, 3번.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고급 포도주 아니라 그랬죠? 3번 에러가 되는 순간. 계속 가보죠. 소비의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는데, 포도주 생산의 확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가 힘들다. 포도는 추운 데서 하면 힘들었구나. 자연 상태에서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갔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한계였다가 더 올라갔네요. 대체로 대서양의 르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 한계선. 이탈리아보다 어느 쪽에 있겠다? 북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남쪽에 있을 것이다. 거짓말. 그럼 바로 확인하셨어야 하고. 계속 가보죠.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여부뿐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 그러니까 가능하니 아니면 질은 어떠니 라는 것도 기온이 결정을 한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너무 추운 지역,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 안 좋대. 그래서 추운 지역은 포도 자체 당분이 너무 적어, 안 달아. 그래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포도 자체의 섬세한 맛, 그러니까 포도주 얘기하다가 포도 얘기도 섞어서 얘기했네. 그래놓고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흐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되는데 그 대신 예외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쉐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 그러니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주로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 일반적인데 또 예외가 있어.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 샤토 니켐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두 가지의 예외가 나왔네. 몇 번 나가야 되네요, 여러분. 그치, 모두 1번에 모두에서 X가 돼요. 그러니까 고급 포도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지역에서 나오지만 예외가 있다라고 우리한테 예외를 소개해서 네가 에러가 돼서 답은 명백하게 몇 번이면 돼.
4번 찍고 가셨어요, 여러분. 다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 생산이처럼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됐고 언제나 고가품 취급을 받았대.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 해에 만든 술. 우리는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좋아진다 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서 보관했을 때의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고급 적포도주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라 할지라도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자, 1번부터 20번까지 숨가쁘게 여러분과 함께 이번 2021년 시행된 서울시 지방직 서울시 문제를 한번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험장이라는 변수만 없었으면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드실 수도 있고요. 또 나 이렇게 풀었는데 잘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답안지를 제 시간 내에 내고 오는 거기까지고요.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소망을 보내봅니다. 또 2022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2022년부터는 시험 제도에 변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요? 이전에는 선택 과목 제도 그리고 표준 점수, 조정 점수 제도였다면 이제 2022년부터 시행되는 시험은 과목이 정해져 있고 직렬별로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될, 꼭 선택하셔야 될 과목이 정해져 있으며 더 나아가서 원점수로 시험 점수 전체를 합산해서 여러분 합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국어의 공부 방법도 변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그 과목들 그리고 국사와 같은 암기 과목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잘 해내셔야 하고 국어도 최선을 다해서 고득점 맞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공부의 방법을 선회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원국어는 변화된 시험 제도에 맞추어 더 적합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단기 합격의 꿈 회원국어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학교의 꿈 이루는 그 장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하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회원국어는 더욱 강력한 더욱 변화된 2022년 체제에 맞는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시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